그린 지방이 오디오북. 어둠 속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똑, 똑, 똑. 반지하 방의 벽면을 따라 검은 곰팡이가 마치 지도처럼 퍼져 있었다. 습기가 공기를 무겁게 만들고 벽 틈새로 스며든 빗물이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창문 틈 사이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스며들어 청석이 앞에 앉은 청년의 어깨를 비추고 있었다. 20살, 민호. 그의 손에는 연필이 떨리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빨간 글씨로 불합격이라고 적힌 시험 결과지가 놓여 있었다. 또 떨어졌네. 이번에도 기회가 없나 봐. 그의 시선이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으로 향했다. 사진 속에는 한복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는데 그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새겨져 있었다. 증조부였다. 조선 말기 양반집 머슴으로 평생을 살았던 증조부였다. 민호는 사진을 바라보며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았다. 이상하게도 사진 속 증조부와 닮아 있는 눈매, 그리고 그 눈 속에 담긴 절망의 그림자까지도. 가난은 대물림된다는 말은 단순한 속설이 아니었다. 조선시대 머슴의 땀방울은 시간을 건너뛰어 오늘날 청년의 한숨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양반의 웃음소리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가난한 자의 얼굴만은 그대로 남아 대를 이어 전해서 데려왔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었다. 민호는 시험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하지만 그 종이뭉치는 쓰레기통 가장자리에 걸려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마치 그의 인생처럼. 왜 항상 우리만... 그 순간 밖에서 아버지의 술 취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또 술집에서 빚을 늘려온 모양이었다. 민호는 고개를 떨구고 눈을 감았다. 이 굴레는 언제 끝날까? 하지만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시련은 지금부터라는 것을 그는 아직 몰랐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민호는 이미 깨어 있었다.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던 것이다. 빗독촉 전화다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다. 그는 낡은 자전거에 빵 상자들을 가득 실었다. 차가운 새벽바람이 볼을 스치며 지나갔고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골목길을 달렸다. 20살의 청년은 오늘도 노동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 손길은 100년 전 논에서 삽을 들었던 머슴의 손길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가난한 자의 손은 여전히 새벽부터 저녁까지 쉼없이 움직여야 했다. 편의점에 도착한 민호는 빵 상자를 하나씩 날랐다. 무게가 제법 나가는 상자들이었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그의 마음이었다. 야, 오늘은 빵이 모자라네. 네가 한 번 더 다녀와. 네. 민호는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울분이 치밀었다. 이미 3번째 배송이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이 일마저 이르면 정말 끝이었으니까. 다시 자전거에 올랐다. 이번에는 더 멀리 가야 했다. 한강변까지. 바람이 더 세졌고 상자들이 흔들렸다. 그의 다리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지만 페달을 멈출 수 없었다. 이렇게 살아선 안 되는데. 그 순간 갑작스럽게 앞에서 승용차 한 대가 뛰어들었다. 민호는 급브레이크를 걸었고 자전거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빵 상자들이 바닥에 쏟아져 나왔다. 승용차 운전자. 야, 제대로 안 봐? 운전자는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다. 명품 시계를 찬 손목이 보였다. 민호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민호는 무릎을 꿇고 흩어진 빵들을 주워 담았다. 일부는 포장이 찢어져 버렸다. 이것도 그의 월급에서 빠질 것이었다. 승용차는 경적을 울리며 사라졌다. 민호는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망연자실했다. 이렇게 살아선 내 아이도 똑같은 길을 걷게 될 거야. 이 굴레를 끊어야 해.
하지만 어떻게? 그에게는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한 번의 노동은 허기를 채울 수 있을지 몰라도 3번의 노동으로도 미래는 바뀌지 않는다. 그것이 현실이었다. 민호는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사소한 사고가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다. 그날 밤 민호가 짐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 철수는 거실 바닥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여러 장의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다. 민호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빚을 정리하지 못했어. 네가 다 떠안게 됐다. 민호는 서류들을 하나씩 집어들었다. 대부업체 채권 양도 통지서, 신용카드 연체고지서, 은행 대출 독촉장.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다. 아버지, 이게 얼마예요? 전부 합치면? 3천만 원. 아니, 이자까지 합치면 4천만 원 넘을 거야. 민호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그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아버지, 왜 늘 우리가 희생해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만...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다만 술잔을 더 기울일 뿐이었다. 돈을 빌린 순간 인생은 족쇄가 된다. 조선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가난한 자를 옭아매는 사슬은 끊어지지 않았다. 민호는 증조부의 사신을 다시 바라보았다. 사진 한켠에 작게 보이는 한지 문서가 있었다. 그것도 빈문서였다. 양반집에서 쌀을 빌려주고 받은. 결국 똑같구나.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대부업체였다. 대부업체 직원. 김민호 씨죠? 연체이자까지 합쳐서 이번 주까지 50만 원 입금해 주세요. 지금 돈이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럼 담보 설정한 집부터 정리 들어갑니다. 법적 절차 진행할게요. 전화가 끊겼다. 민호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다. 화면이 깨졌다. 벗어나야 한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하지? 어떻게? 철수가 비틀거리며 민호에게 다가왔다. 민호야, 아버지가 죽으면 빚이 사라질까? 아버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지만 민호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지옥 같은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이 정말 없는 것일까?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물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 소리가 두 남자의 침묵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그들은 아직 몰랐다. 진짜 절망은 지금부터라는 것을. 다음 날 오후, 민호는 학원 앞에 서 있었다. 마지막 희망이었다. 공무원 시험 준비반. 적어도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학원 원장의 표정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등록비 3개월째 밀렸습니다. 더 이상 수업 못 들어요. 선생님, 조금만. 제발. 다음 주에 돈 마련해서 가져올게요. 그런 말 몇 번 들었는지 아세요? 다른 학생들한테도 미안하고. 교실 문이 민호의 코앞에서 닫혔다. 유리창 너머로 다른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모두 민호와 같은 나이였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다. 희망이와 불리는 교육은 결국 가진 자에게만 열린 문이었다. 민호는 계단에 주저앉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매운마저 우리를 외면하는구나. 그 순간 한 여학생이 다가왔다. 같은 학원에 다니던 수지였다. 민호 오빠, 괜찮아요? 아, 수지야. 괜찮아. 등록비 문제죠? 저도 알고 있어요. 수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거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이에요. 많진 않지만. 안 돼. 이건 받을 수 없어. 왜요? 우리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호는 봉투를 받고 싶었다. 간절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수지 역시 어려운 집안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고마워, 수지야.
하지만 이건 네가 써야 해. 그는 봉투를 돌려주고 일어섰다. 수지는 아쉬워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호는 초등학교 앞을 지나쳤다. 한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학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엄마, 나도 수학 잘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우리 아들 머리 좋잖아. 열심히 하면 서울대도 갈 수 있어. 민호는 걸음을 멈췄다. 자신도 어릴 적 아버지에게서 똑같은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났다. 내가 배우지 못했으니 너라도.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시험 결과지는 언제나 빨간 글씨로 불합격이었고 그 잉크가 번져 눈물과 섞였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마지막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다. 이것으로 버스를 탈까 아니면 라면을 사 먹을까 고민했다. 결국 걸어서 집에 가기로 했다. 그런데 그가 모르는 사이 수지는 그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가방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었다. 이 비밀이 민호의 운명을 다시 한번 뒤바꿀 것이었다. 일주일 후 민호는 삼촌을 따라 시청에 가게 되었다. 삼촌이 어렵게 잡은 면담이었다. 지역구 시의원과의. 민호야, 조용히 있어. 아저씨가 알아서 할게. 삼촌은 정장을 차려입었지는 어딘가 어색해 보였다. 평소 공사장에서 일하는 옷차림과는 너무 달랐으니까. 시의원실은 화려했다. 가죽 소파, 큰 책상, 벽에 걸린 각종 상장들. 그리고 그 앞에 앉은 시의원은 배가 나온 50대 남성이었다. 어디서 온 분들이신지. 저희는 생활이 어려운 서민입니다. 제발 한 자리만 주십시오. 저희도 살 길이 필요합니다. 삼촌이 무릎을 꿇었다. 민호는 그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다. 권력은 늘 새로운 이름을 걸쳤지만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 조선시대 탐관오리가 뇌물을 받던 모습과 오늘날 정치인이 후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챙기는 모습은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저희도 자리가 많지 않아서요. 정말 일할 의지가 있으시다면. 그는 책상 서랍을 열더니 명함 하나를 꺼냈다. 여기 한번 가보세요. 제 친구가 아는 건설 회사인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시의원의 다음 말이 모든 것을 바꿔놨다. 그런데 말이죠. 요즘 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약간의 성의 표시가 있으면. 삼촌의 얼굴이 굳었다. 성의 표시요?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50만 원 정도만. 민호는 이를 악물었다. 결국 돈이었다. 가난한 사람이 일자리를 구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민호, 저 사람들만 사는 세상이구나. 우리 같은 사람은 그림자일 뿐이야. 삼촌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런 돈이 없어서. 그러세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냉소적인 웃음이었다. 마치 벌레를 보듯 하는 시선이었다. 밖으로 나온 삼촌은 담배를 물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민호야, 미안하다. 삼촌이 무능해서. 삼촌 잘못 아니에요. 이 세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시청을 나오는 모습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다. 수지였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휴대폰이 있었다. 방금 전 대화를 모두 녹음한.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며칠 후 인터넷에 하나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목은 시의원의 일자리 장사 현장이었다. 수지가 몰래 촬영한 영상이었다.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댓글들이 폭주했고 지역 언론이 보도했다. 시의원은 해명에 나섰지만 이미 늦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다. 지역 시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토요일 오후 시청 앞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민호도 그중 한 명이었다. 시민 대표.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군중들이 박수를 쳤다. 민호의 가슴도 뛰기 시작했다. 민호, 내적 독백. 이 싸움이 끝나면 우리도 달라질 수 있을까? 아니, 나 자신이라도 바꿀 수 있을까? 하지만 상황은 급변했다. 경찰이 나타났다. 그리고 집회 해산 명령이 떨어졌다. 경찰, 불법 집회입니다. 즉시 해산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구호를 외쳤다. 우린 살고 싶다! 우린 인간이다! 조선 백성들의 봉기, 횃불이 하늘을 물들였던 그 순간과 지금이 겹쳐졌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억압받는 자들의 절규는 같았다. 경찰의 방패와 옛 군사의 칼이 동시에 화면을 가르는 것 같았다. 비명과 함성이 교차했다. 혼란 속에서 민호는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눈빛은 절박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그 순간 경찰봉이 그의 머리를 향해 날아왔다. 민호는 피하려 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했다. 쿵! 민호가 쓰러졌다. 시야가 흐려지고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수지의 모습이었다. 수지! 민호 오빠! 오빠! 의식을 잃어가는 민호의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민호, 의식을 잃으면서 이번에도 결국 우리가 당하는 건가? 하지만 이 사건이 더 큰 변화의 시발점이 될 줄은 그도 그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다. 병원 침대에서 깨어난 민호.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옆에는 걱정스런 표정의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할머니, 정신 차렸니, 민호야? 민호, 할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다. 네가 쓰러져서. 민호는 천천히 기억을 되살렸다. 집회, 경찰봉, 그리고 실신. 할머니, 민호야,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겠니?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다. 나는 머슴의 딸로 태어나 글자 하나 못 배웠단다. 그때는 여자가 배우면 팔자가 세진다고 했거든. 민호, 할머니, 네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 평생 남의 밑에서 일만 했지. 내 아버지한테는 공부시켜야겠다고 생각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결국 우리는 가난을 물려주기만 했구나. 민호는 할머니의 거칠고 주름진 손, 평생 노동으로 단련된 손을 잡았다. 할머니, 나도 결국 배움은 이어가지 못했어요. 일만 하다 보니 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내가 있잖니. 내가 달라질 수 있어.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 3번의 세대가 흘렀지만 우리 집 벽지는 여전히 곰팡이에 젖어 있어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 순간 수지가 병실로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이 어두웠다. 민호 오빠, 큰일 났어요. 뭔데? 그 영상, 시의원이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했어요. 그리고 수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오빠 아버지가 회사에서 잘렸대요. 뭐라고? 시의원과 연결된 건설회사였나 봐요. 보복이에요. 민호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어지러워서 다시 누웠다. 내적 독백. 저항해도 공부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라면 나는 왜 살아야 하는 거지? 할머니가 민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민호야, 포기하면 안 된다. 우리가 포기하면 정말 끝이야. 하지만 민호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사라져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큰 위기의 전조였다. 한 달 후, 장례식장의 향냄새가 코를 찔렀다. 아버지 철수가 관 속에 누워 있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이었다. 회사에서 잘린 후 온갖 일을 전전하다가 결국 쓰러진 것이다. 민호는 상복을 입고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낡은 옷가지들, 반다른 신발, 그리고 서랍 깊숙이 숨겨둔 상자 하나. 상자를 열었을 때 민호의 손이 멈췄다. 그 안에는 오래된 차용증이 들어 있었다. 증조부 때부터 이어져 온 민호, 속삭이며 마지막까지 빚이었구나. 차용증을 보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다. 증조부가 양반집에서 빌린 쌀값, 할아버지가 해방 후 장사 미천으로 빌린 돈, 아버지가 민호 교육비로 빌린 돈,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한참 동안 종이를 움켜쥔 그의 손에서 피가 배어 나왔다. 민호, 중얼거리며.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그 순간 수지가 조용히 다가왔다. 수지. 민호 오빠. 민호. 수지야. 미안해. 내가 용기 내서 찍은 영상 때문에 내가 고생하게 됐네. 수지. 아니에요. 오빠 아버지, 정말 안타까워요. 수지는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런데 오빠, 포기하면 안 돼요. 정말로. 민호. 수지야, 넌 몰라. 이 굴레가 얼마나 깊은지, 100년이 넘도록 우리 가족을 올가매고 있는 이 사슬이 얼마나 무거운지. 민호는 반지하집 창문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천천히, 그러나 끈질기게 떨어졌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끝내지 못했어. 증조부의 한도, 할아버지의 좌절도, 아버지의 절망도, 아무것도 끝내지 못했어. 하지만 그 순간 수지가 예상치 못한 말을 했다. 오빠,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조사해 본 게 있어요. 뭔데? 그 시의원 말이에요. 비리가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수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부동산 투기, 공금 횡령, 후원금 부정사용, 증거들이 다 있어요. 어떻게 이런 걸... 제가 지금 신문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기자님들이 도와주셨어요. 민호는 서류들을 넘겨봤다. 놀라운 내용들이었다. 오빠가 맡은 그 사건을 계기로 시민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오빠, 아버지의 죽음을 헛되이 하면 안 돼요. 이제 정말 바꿀 수 있는 기회예요.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정말 바뀔 수 있는 걸까? 이 끝없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걸까? 수지가 민호의 손을 잡았다. 오빠, 우리가 함께해요. 혼자서는 힘들어도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민호는 수지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이 조금씩 민호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다. 가난과 절망의 굴레를 끊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민호가 아버지의 정례를 치르고 있을 때 한 중년 남성이 장례식장을 찾아왔다. 정장을 입은 그는 변호사였다. 김민호 씨죠? 저는 법무법인 정의에서 온 변호사 이정훈입니다. 저한테 무슨 일이시죠? 최근 시민 집회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다. 김민호 씨께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부상을 입으신 사건, 그리고 부친께서 부당하게 해고당하신 사건, 이 모든 게 연결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시의원 뒤에 더 큰 세력이 있었습니다. 시 전체를 좌우하는 건설업체 카르텔이죠. 변호사가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다. 시의원뿐만 아니라 시장, 건설업체 사장들, 심지어 일부 경찰 간부까지 연루된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였다. 민호 씨 아버님이 일하셨던 회사도 이 카르텔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해고된 진짜 이유는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펼쳤다. 아버님이 회사의 부정을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안전기준 무시, 자재비 착폭. 아버님이 이걸 고발하려 했던 거죠. 민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그럼 아버지는... 네, 정의를 위해 싸우려다 목숨을 잃으신 겁니다. 이 순간 민호는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과로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 가족이 겪어온 모든 고통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빠, 이제 알겠죠? 우리가 왜 싸워야 하는지. 민호는 고개를 들어 수지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그냥 착한 여학생이 아니었다. 진실을 파헤치는 기자의 눈빛이었다. 민호 씨,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제 진짜 정의를 실현할 때입니다. 민호는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바라봤다. 그 속에서 아버지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했는지.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네, 함께 하겠습니다. 이 굴레를 끊어야죠. 한 달 후, 지역신문 일면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다. 시 전체를 좌우한 부패 카리텔 전격 수사, 시민 제보자들의 용기가 만든 기적. 수지가 쓴 기사였다. 그녀는 더 이상 인턴이 아니었다. 이 사건을 파헤친 공로로 정식 기자로 채용된 것이다. 민호는 신문을 들고 아버지 무덤 앞에 서 있었다. 아버지,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요. 아버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어요. 바람이 불어와 신문지가 바스락거렸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이때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김민호 씨죠? 저는 서울에 있는 시민단체 정의연대 대표 박민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사건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호 씨의 용기 덕분에 많은 지역의 부패가 드러나고 있어요. 제가 한 게 뭐가 있나요? 민호 씨, 우리와 함께 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전국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겁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물론 급여도 제대로 드립니다. 그리고 법학 공부도 지원해 드릴 수 있어요. 법학이요? 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변호사가 되는 거죠. 아버님이 원하셨던 일 아닐까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가 항상 말했던 것이 생각났다. 민호야, 나처럼 무학인 사람도 정의는 안다. 옳고 그름은 배우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야. 네, 함께 하겠습니다. 3년 후, 민호는 서울의 작은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제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상담을 받으러 왔다. 저는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사장이 최저임금도 안 줘요. 어떻게 해야 하죠? 민홍은 그녀를 보며 3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상담을 마친 후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빌딩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그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수지에게서였다. 오빠, 오늘 기사 봤어? 그 시의원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받았대. 우리가 해냈어.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하나를 꺼냈다. 증조부의 사진이었다. 증조 할아버지, 이제 조금 달아져 가고 있어요. 천천히지만 확실히. 그런데 이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사무실 문이 열리며 박민수 대표가 들어왔다. 민호야, 큰일 났다. 무슨 일이세요? 네가 고발한 그 사건이 국정감사에서 다뤄진다. 그리고 박민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다. 네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전국 방송으로. 민호는 깜짝 놀랐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이 뛰었다. 네, 가겠습니다.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국정감사장.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민호는 참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국정감사위원장, 참고인 김민호 씨,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는 일어서서 선서했다. 그 순간 전국의 시청자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국정감사위원장, 그럼 사건 개요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난한 청년입니다. 조선시대 머슴의 후손이기도 하죠.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확신에 차 있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요. 그런데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그리고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면 바꿀 수 있다는 걸. 국정감사장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민호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다. 국정감사위원.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 지역에서는 부패 공무원들이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국정감사위원. 개인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민호는 잠시 감정이 박받쳤다. 저는 이제 꿈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변호사가 되는 꿈이요. 그리고 제 아이들은 저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요. TV를 보던 전국의 시청자들이 눈물을 흘렸다. 댓글창은 응원의 메시지로 가득 찼다. 힘내세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변화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줘서 고마워요. 10년이 흘렀다. 이제 변호사가 된 민호는 자신의 로펌 정의법률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변론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다. 사무실 벽에는 여러 개의 상장이 걸려 있었다. 올해의 인권 변호사상, 시민사회 공헌상 등등.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의 옆에 앉아 있는 아내 수지와 5살 된 딸 민지였다. 아빠, 이 사진 속 할머니는 누구예요? 민지가 가리킨 것은 벽에 걸린 증조부 사진이었다. 민호는 그 사진을 복원해서 액자에 넣어둔 것이다. 그분은 아빠의 증조 할아버지셔. 아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신 분이야. 어려웠어요? 그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공부도 할 수 없고 꿈도 꿀 수 없었거든.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죠? 민호는 수지를 바라보며 웃었다. 많이 달라졌어. 완전하진 않지만 확실히 달라졌지.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한 청년이 들어왔다. 변호사님, 상담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보세요. 저는 편의점에 야간 알바하는 대학생인데 사장이 임금을 안 줘요. 민호는 그 순간 15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꼭 도와드릴게요. 상담이 끝난 후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오빠, 뭘 생각해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과거의 나 같은 사람이 절망하고 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이제는 희망도 있잖아요. 오빠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민호는 수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다르지. 어느 날 민호에게 놀라운 전화가 걸려왔다. 김민호 변호사님이시죠? 저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일하는 역사학자 이영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증조 할아버지에 대해 조사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실이요? 증조 할아버지께서 단순한 머슴이 아니셨어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참여하셨습니다. 민호는 깜짝 놀랐다. 정말요? 네,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만나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만난 이영희 박사는 충격적인 자료들을 보여주었다. 증조 할아버지 김덕수 선생님은 3.1운동에 참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독립자금을 모금하는 일도 하셨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몰랐을까요? 일제가 탄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도 가난하다 보니 기록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았죠. 이영희 박사가 보여준 문서에는 증조부의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뭔데요? 증조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이영희는 오래된 한지를 꺼냈다. 한문으로 쓰여 있었다.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내 후손들이 언젠가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정의를 세우기를 바란다. 민호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정말 증조 할아버지가 쓰신 거예요? 네, 필적 감정도 마쳤습니다. 민호는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단순히 가난한 집안의 후손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싸운 독립투사의 후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럼 우리 가족이 겪어온 모든 고통이 역사의 아픔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신 거예요. 그날 저녁
민호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증조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수지, 정말 대단해요. 우리 민지는 독립투사의 후손인 거네요. 민지, 독립투사가 뭐예요? 민호,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영웅이야. 민지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저도 영웅이 될 수 있어요? 당연하지. 하지만 총이나 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정의와 사랑으로 싸우는 거야. 저도 아빠처럼 변호사가 될래요. 민호는 딸을 안아주었다. 민지야, 네가 무엇이 되든 상관없어.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해.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도움을 갚아야 하거든. 그날 밤 민호는 증조부의 유언을 다시 읽어보았다. 그리고 자신만의 유언을 써내려갔다. 나의 후손들에게. 우리는 가난했지만 굴복하지 않았다. 절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정의를 세웠다. 너희는 이 정의를 더욱 발전시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라. 이것이 증조 할아버지가 그리고 아버지가 너희에게 맡기는 사명이다. 20년이 더 흘렀다. 이제 70세가 된 민호는 대한민국 대법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의 딸 민지는 국제인권 변호사가 되어 세계 각국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있었다. 어느 날 민호에게 특별한 사건이 올라왔다. 한 대기업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벌한 사건이었다. 판결문을 읽으며 민호는 40년 전 편의점에서 일하던 자신을 떠올렸다. 노동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그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판결이 끝난 후 민호는 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노동자들을 만났다. 노동자 대표가 민호에게 다가왔다. 대법관님 덕분에 저희가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권리를 찾아드린 것뿐입니다. 그런데 대법관님도 어려운 시절이 있으셨다면서요?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네, 여러분과 똑같았습니다. 가난했고 절망했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집으로 돌아가 증조부의 사진 앞에 앉았다. 증조 할아버지, 이제 정말 달라졌어요. 가난한 사람도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딸 민지의 목소리였다. 그런데 왠지 흥분되어 있었다. 민지야, 무슨 일이야? 아버지, 제가 지금 아프리카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뭘? 증조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 때 독립자금을 해외로 보낸 기록이 있어요. 그 돈이 지금까지 스위스 은행에 그대로 있었대요. 민호는 깜짝 놀랐다. 금액이 지금 가치를 환산하면 100억 원이 넘어요. 정말이야?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돈을 찾으려면 후손의 동의가 필요한데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써야 한다는 조건이에요. 증조 할아버지가 직접 남긴 조건이에요. 민호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100년 전 증조부가 이미 후손들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3개월 후 민호는 스위스에 있었다. 딸 민지와 함께 은행에서 증조부가 남긴 유산을 찾기 위해서였다. 김덕수 선생님이 1920년에 맡기신 계좌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었네요. 100년 동안 그대로 있었던 건가요? 네, 그리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현재 가치로 약 150억 원입니다. 민호는 증조부가 남긴 편지를 다시 읽어봤다. 나의 후손에게 이 돈은 조선의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모은 것이다. 언젠가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가난한 자도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이 오면 이 돈으로 더 많은 사람을 도우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이다. 민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증조 할아버지는 100년 후를 내다보고 계셨네요. 그래, 이제 우리가 그 뜻을 이어가야지. 민호와 민지는 그 돈으로 김덕수 재단을 설립했다. 가난한 사람들의 교육과 법률 지원을 위한 재단이었다. 재단 설립 기념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과거 민호가 도왔던 사람들, 현재 재단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미래를 꿈꾸는 젊은이들까지.
연설대에서 민호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100년이 걸렸습니다. 제 짐조 할아버지가 심은 씨앗이 오늘 꽃을 피운 것입니다. 정중들이 박수를 쳤다. 가난은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회 구조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손을 잡으면 그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100년 전 제 증조 할아버지는 머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꿈이 오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청중 속에서 한 젊은 남성이 손을 들었다. 젊은 남성은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있었다. 꿈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민호는 그를 바라보며 4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민호는 저도 그 시절이 있었어요. 반지하 방에서 곰팡이를 보며 절망했던 시절이요.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고통은 헛되지 않을 거예요. 그 고통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그로부터 5년 후 75세가 된 민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암 말기였다. 옆에는 딸 민지와 손녀 은지가 앉아 있었다. 민지는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정말 평안해. 은지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책으로 써도 될까요? 저 작가가 되고 싶거든요. 민호는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하지만 나 혼자 이야기로 쓰면 안 돼.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써야 해. 우리 모두요? 응. 증조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너까지. 그리고 우리와 같은 꿈을 꾸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로.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제목으로 할까요?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시작된 굴레, 아니, 끝난 굴레로 하자. 민지는 아버지, 정말 끝난 거예요? 가난의 대물림이?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햇빛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다. 완전히 끝나진 않았어. 하지만 이제 희망이 있어. 그리고 그 희망을 이어갈 사람들이 있지. 그날 밤 민호는 마지막 편지를 썼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는 이제 떠난다. 하지만 슬퍼하지 마라.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 가난한 머슴의 후손으로 태어나 대법관까지 된 것만으로도 기적이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것이 아니었다. 진짜 기적은 우리가 함께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100년 전 증조 할아버지가 심은 씨앗이 오늘 거대한 나무가 되었다. 이제 그 나무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게 되었다. 너희는 이 나무를 더욱 크게 키워라.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늘에서 쉴 수 있게 하라.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가난을 핑계로 꿈을 포기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절망은 일시적이다. 하지만 희망은 영원하다. 나는 간다. 하지만 우리의 꿈은 계속된다. 사랑한다. 아버지, 할아버지, 민호, 올림. 에필로그 영원한 희망. 민호의 장례식장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가 도왔던 사람들,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이었다. 관 앞에는 4개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증조부 김덕수, 할아버지, 아버지 철수, 그리고 민호. 민지가 추도사를 읽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가난을 핑계로 꿈을 포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아버지는 100년에 걸친 가난의 굴레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시작을 완성해야 합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은지는 할아버지의 서재에 앉아 원고를 쓰기 시작했다. 제1화 시작된 굴레. 어둠 속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똑, 똑, 똑. 하지만 이제 그 물방울 소리는 절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의 신호다. 그녀가 쓴 책 가난의 굴레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리고 전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10년 후 김덕수 재단은 전국에 100개의 지부를 두고 있었다. 매년 1만 명의 가난한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3만 명의 사람들이 무료 법률 상담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재단 본부 로비에는 큰 굵기가 새겨져 있었다. 가난은 대물림되지만 꿈도 대물림된다. 김덕수, 김민호. 어느 날 오후 한 젊은 여성이 재단을 찾아왔다.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며 공부하고 있다는 대학생이었다. 여학생. 저도 변호사가 될 수 있을까요? 상담사가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에요. 우리 재단 창립자도 편의점 알바생이었거든요. 정말요? 네. 그리고 그분은 대법관까지 되셨어요.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날 저녁 그 여학생은 반지하 방에서 책을 펼쳤다. 벽에는 여전히 곰팡이가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희망으로 가득했다. 여학생. 나도 할 수 있어. 민호 할아버지처럼.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그 비는 절망의 비가 아니었다. 새로운 희망을 키우는 단비였다.